파우스트 1부는요, 막이 없이, 그러니까 장면들로만 이어지는데 되게 그것이 크게 두 뭉텅이로 나누어서 앞에는 학자 비극, 이제 노학자의 회의가 드러나고, 그러므로 해서 맵스토펠레스를 만나고 계약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들어가고, 후반부에는 젊어진 파우스트가 그레텐과 만나는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장면 장면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는데 2부는 방대합니다. 일단 엄청나게 방대해서 뭐 표현으로는 3,000년을 아우른다고 시간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유럽의 북방과 고대 그리스까지가 다 아울러지는데, 그러나 연극 형식적으로는 5막극이 돼 있어서 1막, 2막, 3막, 4막, 5막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1막 앞에 그레텐을 읽고 나서 파우스트가 충격으로 쓰러지는데 다시 깨어나는 회복의 잠이 앞에 있고, 그 밖에는 정확하게 5막극이 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딘가 파우스트의 영혼이 어딘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신산유곡 장면이 있고, 그것이 신비의 합창으로 끝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선 회복의 잠과 1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회복의 잠은 그러니까 1막과 2막을 연결하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그레텐을 잃고 파우스트가 땅에 쓰러졌는데, 쓰러진 파우스트에게 이렇게 정령들이 나타나서 파우스트가 잠을 자서 회복이 되는 그런 장면이 우아한 지대라고 제목이 붙은,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는 파우스트의 회복의 잠을 다루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파우스트가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회복의 잠의 장면의 백미는 제일 마지막 한 행인데, 그 앞서 이런 말이 있네요. 이 무지개 인간의 지향을 반영하는구나. 이를 따라 생각하라. 그러하면 그대는 더 정확히 이해하리. 이런 구절이 하나 있고, 제일 마지막에 무지개를 염두에 두면서 색 색깔로 비친 모습에서 우리는 인생을 포착한다. 이런 평범한 구절이 있는데 어쩌면 평범하게 들리는, 연극을 할 때는 정말 이 한 구절을 위해서 무대와 관객 사이 전체를 거스막을 들이우고 무지개를 투영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짧은 구절의 함축이 큽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뭐라고 우리가 간단히 포착을 해서 이렇다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인생을 우리가 포착을 하는데 어떻게 포착을 하는가 하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곧바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그것이 어떤 비춰진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한 인물을 통해 비춰지든 역사의 한 장면을 통해서 비춰지든 비춰진 모습으로 우리가 포착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비춰진 모습에서 포착을 하는데, 그러나 그 비춰진 모습만도 색색깔이 나는 거예요. 컬러풀한 거죠. 인생이 그만큼 다채롭고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를 평범해 보이는 아주 짧은 구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막이 시작이 되는데요. 1막은 처음 장면이 제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국령 발즈, 옥좌가 있는 홀,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깨어난 파우스트가 등장하는 곳이 중세의 한 궁정입니다. 중세의 궁정인데 그 궁정은 재정 위기에 봉착한 궁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이 되면은 중요한 등장인물은 제국의 궁정이니까 황제가 있고, 황제 옆에 어릿광대가, 그런 장면이 익숙하죠. 어릿광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내무 대신, 재무 대신, 국방 대신 나와서 각자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즉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이리저리 이야기되고, 이런 궁정에 파우스트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은 황제 옆에 앉은 어릿광대가요, 그 어릿광대로
맵스토펠레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릿광대가 뭐 술을 많이 마셔서 못 온 모양이에요. 어찌됐건 그 어릿광대 자리를 맵스토펠레스가 차지해서 등장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토로되는 와중에 어릿광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까 뭐 이런저런 재치 있고 엉뚱하기도 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천문학자가 나옵니다. 파우스트가 이제 천문학자로 등장을 하는데요. 메피스토펠레스가 거의 불러주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재정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근데 요컨대 천문학자를 통해서 즉 파우스트를 통해서 맵스토펠레스가 시사하는 바는 결국 제국의 지하에 보물이 많이 묻혀 있다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결국 이것이 제국의 지하에 묻혀 있다는 보물들을 담보로 지폐를 발행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금화나 은화나 동전은 많이 있지만은 지폐가 없는 시점, 지폐가 발행되기 직전에 중세 말기의 궁정이 배경인 것이죠. 근데 지폐라는 것은 금이 있어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데 지하에 있는 보물이 시사되기만 해요. 가상의 보물을 담보로 위험한 지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와중입니다. 그런 와중인데 그 다음에 부속실들이 딸린 드넓은 홀 거기서부터는 어마어마하게 길게 가장행렬 장면이 이어집니다. 나라는 재정이 어려운데 그래도 또 놀 건 다 놀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어디에나 있지요. 이 가장행렬 장면은 사실 유럽의 여러 카니발 전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카니발 시즌에서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의 가장행렬 장면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여러 그룹으로 혹은 혼자서 가장을 하고 누군가로 꾸며서 등장을 하고 평소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도 허용이 되고 이런 축제 분위기 길게 이어져 가면서 때로는 사탕도 던지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좀 해방이 된 이런 분위기들을 풍기는 게 카니발의 가장행렬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책으로 봤을 때 60에서 160페이지, 61에서 160페이지까지요. 1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 가장행렬 장면입니다. 그래서 온갖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인물들은 첫째는 물론 오락이니까 재미있기도 합니다. 재미도 있지만 또한 재미가 있는 곳은 또 언제나 풍자가 따라서 여러 가지 날카로운 부분도 있는데요. 예컨대 딸을 시집을 좀 잘 보내려는 엄마가 딸을 데리고 등장을 해서 시집 좀 보내려 해봤지만 어려웠다. 어떤 잔치를 벌여봐도 헛되이 가버렸다. 벌금 물기, 짝짓기 놀이 다 해봐도 효험이 없었어. 오늘은 바보들이 날뛰고 있다. 얘야 허벅지 좀 벌려라. 한 놈쯤 매달리지 않겠나. 이러면서 치마를 들치는 이런 딸을 시집 보내려는 극성 엄마 같은 재밌는 캐릭터나 또 나무꾼들이 우당탕탕 등장을 하고요.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어릿광대들도 등장을 하고 술꾼, 풍자신, 복수의 여신도 등장을 하고 또 운명의 여신들도 등장을 하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차례로 쭉 지나가면서 기나긴 행렬을 이루면서 지나가면서 간단히 요약해서 어떤 인생의 알레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생의 여러 면모들을 구체적인 인물로 보여주는 이런 역할이 기나긴 가장행렬 중에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사실 가장 행렬의 중심이 되는 메인이 되는 부분은
부의 신 플루토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부의 신이 등장을 하는데 그 부의 신의 수레는 소년마부, 시의 상징입니다. 소년마부가 그 수레를 몰고 부의 신과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인물은 인색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분하는데 어찌됐건 그것이 행렬의 중심인데 가장 높은 곳에는 빅토리아가 있어요. 니케요. 니케가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 있어서 무엇인가 하면은 승리라는 것은 행동의 어떤 관을 씌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행동인 파우스트 뭐 이런 단어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 좀 지나가게 되고, 역시 또 행렬에서 흥미로운 부분 하나는 지혜가, 지혜라는 알레고리가 인물이 인간의 두 적을 사슬에 묶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 적인데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인간의 적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가 되죠. 두려움을 사슬에 묶어가고, 또 하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또 하나가 희망이에요. 놀랍게도 많은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냥 단순하게 뭐 희망은 좋은 것, 혹은 뭐 희망은 뭐 부질없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깊은 해석을 하게 만드는 이런 행렬들이 지나가고요. 뭐 계속 흥미로운 인물들, 사람이라고만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피규어들이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엄청난 화재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역사적으로 모델이 있었던 것이긴 한데 결국 놀이가 재앙으로까지 가고, 그러나 또 황제는 그 부분이 재밌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또 놀고 또 노는 게 끝없이 가고, 그런데 이 모든 장치가 책으로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장치들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노는 와중에 황제한테 그 사인을 하나 메피스토펠레스하고 파우스트가 받았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사인인가 하면 집회를 발행하는, 허락을 하는 사인을요. 그러니까 그 첫 장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왕국의 지하에 보물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담보로 집회를 발행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금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설정해서 집회 발행 초기에 괴테가 이미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 상당히 앞선 생각일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엄청난 인플레, 그리고 독일 역사에서도 그 인플레의 고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어쩌면 장밋빛으로 보일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순간에, 집회가 발행되는 순간에 그것에 내재된 위험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서요. 궁정 정원 여기의 장면에 보면 이제 뭐 다들 정말 신났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죠.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이러니까 뭐 모두들 즐거워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 술꾼이든 그 옛 어릿광대도 즐거워하고 모두 다 즐거워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연극으로 무대에 올릴 때는 그 즐거운 장면을 정말 꽈당 하면서 큰 뭔가가 내려와서 전체가 어두운 장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전환은 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황제의 독특한 명령 때문이에요. 외적으로는. 그리고 내적으로는 사실 이 화사한 장면이 그늘이 드리울 수 있다는 이런 암시도 있고, 황제의 부탁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놀면 더 놀고 싶어 해요. 자꾸 더 하게 되죠. 그래서 황제가 카니발이 신났었기 때문에 놀이를 하나 더 주문을 합니다. 어릿광대로 분한 메피스토펠레스와 천문학자로 분한 파우스트에게요. 무슨 주문을 하는가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남녀, 선남선녀를 보고 싶다는 주문을 해요. 아름다움의 대명사 헬레나를 트로이로 납치를 해서 이제 결국 트로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뒤에 배경으로 있는데, 그 이제 헬레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미소년 파리스죠. 그래서 파리스와 헬레나를 보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파리스와 헬레나를 어떻게 불러올 것인가? 엄청난 과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파우스트에게 맵스토펠레스가 열쇠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들의 나라라는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어떤 영상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헬레나의 영상을 불러와야 되는데 그 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맵스토펠레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그곳으로 가는데 그곳이 어머니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파우스트 전체 작품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한 부분인데, 어머니들의 나라인데 황량하고 고독한 곳이에요. 거기로 가서 그 헬레나의 영상을 가져온다고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머니 하면은 뭔지 따뜻하고 모성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어떤 근원의 장소,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과 황량함을 거쳐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창작과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러나 그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결정할 수 없는 많은 해석이 주어지는 그런 곳으로, 그 황량하고 고독한 곳으로 파우스트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두운 노을 장면이 끝나고, 그 다음 기사의 홀에서는 이제 직접 등장을 합니다. 황제와 궁정 인사들이 앉아있고, 또 실제 무대에 올 때는 관객도 뒤에 있는데요. 극중 극형식이 돼서 천문학자로 분한 파우스트가 헬레나와 파우스트의 등장을 연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출 장면은 그때 당시에 개발된 환등기 시스템을 생각을 해야 잘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극중극의 형식으로 헬레나와 파리스를 불러내는데, 그 장면에서 재미있는 점은 헬레나는 미의 대명사잖아요. 파리스도 잘생긴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바라보는 궁정 인사들이 여자들은 다 헬레나를 헐뜯고 남자들은 다 파리스를 헐뜯고 뭐 이런 장면들이 의견이 나누는 사회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요. 아무튼 파리스가 그래서 헬레나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연출하고 있는 파우스트가 산발이 항로의 연기 속에서 나오는 식으로 연출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연출하는 파우스트가 그만 헬레나에 혹해가지고요. 파리스가 헬레나에게 키스를 하려는 찰나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갖다 대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끝이 납니다. 파우스트는 다시 기절을 하고요. 아름다운 연극이 순식간에 끝나는데 맵스토펠레스가 이러네요. 바보를 떠먹는 건 악마 자신한테도 결국 손해란 말이야. 그리고 또 이 넘어진 파우스트를 데리고 어디로 갈지 긴장감을 주면서 1막이 마무리됩니다.